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 원유 선물시장 9월 18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9월 셋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후원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WTI, 천연가스, 가솔린 가격 변동과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원유 관련 주요 지표, 오펙 플러스 연준 회의, 기상 관련 뉴스, 에너지 뉴스 결론입니다. 한 달 차트입니다. 크루드 오일, WTI와 브렌트, 내추럴 가스입니다. 현재 저저번 주에 40불 선을 밑으로 하락하고 흐지부지하다 이번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37불대에서 40불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하락했다가 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는 허리케인 로라와 셀리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론 EIA에서 발표하는 재고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유 공장에서 제대로 가솔린과 디젤, 디스테일, 제퓨얼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 전역이 그런 것이 아니라 멕시코만에 자리 잡고 있는 정유 회사들이 생산 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이 없었더라면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번 브렌트를 보겠습니다. 브렌트 역시 WTI처럼 가격을 하락을 하고 보합을 유지하다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봉을 보시면 차트를 다 아시겠지만 WTI에 비해서 차트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강하죠. 그리고 내추럴 가스를 보겠습니다.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가격을 하락을 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기대치 이상보다 과잉 생산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는 상황으로 장을 마감합니다. 이번엔 5일 차트입니다. 37불에 안착을 했다.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이죠. 거의 41불까지 올라가고 거래를 마칩니다. 37불에서 41불이면 가격이 4불이죠. 그러면 1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이번엔 가솔린을 보겠습니다. 원유가 이 정도 상승을 했는데 가솔린 역시 상승 기조를 유지합니다. 거의 1불에서 1불 24로 뜁니다. 이거는 도매 가격이고요. 가격이 수요일을 기점으로 상승을 더합니다. 물론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재고가 감소한 이유가 컸겠죠. 크다.
그럼 이번엔 내추럴 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유와 비교해서 가격을 보합을 유지합니다. 여기도 보합을 유지하고 하다가 가격이 하방을 때립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8월 달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가격을 조정을 받은 거고요. 현재는 하락세입니다. 날씨가 지금 미 북동부 섭씨로 따지면 한 12도에서 한 14도 정도 되고요. 화씨로 따지면 한 54도, 60도. 화씨, 섭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왔다는 거죠. 쌀쌀해졌습니다. 예, 이번엔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노동절 이후로 휴가철이 끝났고 하락을 하다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반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유랑 비슷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주치로 보면은 수요일 기점으로 꾸준히 올라갑니다. 1불 23이고요. 이번 남방유입니다. 남방유도 크루드 오일처럼 가격을 하락하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내추럴 가스랑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약간 좀 약하게 상승을 했고 소폭으로 상승을 하죠. 한 4%, 5% 사이로. 예, 이번 주 최대 변동성 원자재는 천연가스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는 럼버였는데 이번에는 천연가스가 퍼센티지로 달러 어마운트로 보면은 럼버가 크지만 14.7%로 17.1%인 럼버를 이겼습니다. 물론은 하방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역시 변동성은 천연가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상승을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전주의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약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원유 관련 지표입니다. 이제 생산자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 EI에서 재고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하락을 했습니다. 440만 배럴 하락했고 예상치는 증가예요. 증가인데 결국은 570만 배럴 감소한 거죠. 이거 합치면 예상치에 비해서.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총 재고는 2주 만에 5억 배럴 미만으로 떨어진 4억 9천만 배럴입니다. 4억 9,600만 배럴입니다. 이는 전략 비축 원유를 제외합니다. 이 언제든지 숫자가 총 재고량이 언제든지 숫자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왜곡 가능성 제가 여기다가 썼고요. 이제 5억 배럴이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입니다. 현재 미국 1일 생산량은 약 1천만 배럴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허리케인 셸리로 인해서 루이지애나 그 밖에 알라바마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알라바마 그 다음에 뭐 플로리다 일부 지역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번 허리케인 셸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가 심하죠. 이제 정제품으로 가겠습니다. 가솔린 재고는 약 40만 배럴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300만 배럴 감소해서 이제 감소세가 서서히 이제 조금씩 감소를 하는 거죠. 300만에서 이제 40만 배럴 물론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가솔린 생산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890만 배럴, 그리고 이번 주도 거의 변화가 없는 88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수요가 있어서 감소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죠. 의문이 되죠. 수요는 감소인데 재고가 생산 양보다 더 감소했다. 의문이 되는 시점이네요. 동그라미 아니 물음표. 수출을 했나? 숫자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디스테일로 보겠습니다. 디스테일 같은 경우는 가솔린 제외에 여러 가지 디젤, 제트유, 난방유를 통합적으로 말하는 건데 약 1,70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생산은 440만 배럴, 지난주에 비해서 약 40만 배럴이 감소를 했긴 했지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5월 평균 재고량은 여전히 두 자릿수 20% 이상 증가했고요. 이는 항공여행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멕시코 일부 지역은 개방을 했지만 캐나다, 유럽 국가 이제 개방이 안 됐죠. 그래서 국내 여행에 계속 초점을 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항공 여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비해서 가동률이 4% 증가한 75.8%, 그리고 이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를 했지만 정유 마진이 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20% 가동률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은 소비가 정점을 이뤘거든요. 근데 현재 1월, 2월, 3월 여기서 툭 쳐가지고 소비가 급감하고 공급도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 하면 정유 회사는 95% 정도 평균 잡으면 거의 지금 75% 8이면 죄송합니다. 95점에서 95%에서 75.8 거의 20%가 감소했습니다. 가동률만. 그리고 이제 재고 감소는 허리케인 때문인데 지금 9월이죠. 9월에 이제 허리케인이 제일 픽할 텐데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아니면 현재 그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만 해상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수가 30%가 감소했고, 이는 약 500, 그러니까 50만 배럴 일일 생산량에 해당됩니다. 물론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현재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약 50만 배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활동 중인 릭입니다. 미국에선 전주에 비해서 1개가 늘었고요. 캐나다에선 무려 12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는 한 달 늦지만 4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캐나다가 물론은 미국 셰일 회사보다 변동폭이 컸지만 캐나다가 릭 숫자가 올라가고 세계 시장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릭 숫자를 제대로 활용하고 늘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생산량은 단연 페르미은 분지에서 상승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글포드보다는 페르미언이 훨씬 생산량을 유지하고 증가하기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예, 원유 가격 변동 내부 요소에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는 이제 생산자죠. 입장. 예, 그러면 가격 하락 요인은 역시 수요에 있습니다. 고용 수장이 불투명한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원유 수요 감소. 뭐 이거 사실이 아닌데,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단체, 뭐 기업에서 수요 예상량을 낮추고 있습니다.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5억 배럴 밑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 재고가 하락했고,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도 이제 5년 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고, 이는 디젤률과 항공유의 감소로 인해서 지금 평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디젤 항공유도 20% 정도 높고요. 또 실업수당과 경기 부양 지원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실 아니고 세계적으로 릭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해당되고, 이는 공급 과잉으로 아니면 일부 기업의 수익 개선으로, 어떤 회사가 정확하게 리그 숫자를 늘렸는지 모르지만 공급 과잉은 이미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페르미안 쪽으로, 미국 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보면 생산성 있는 그런 그 에이커라고 말씀드렸는 지역에서 그 이제 유정이 있으면 여기를 에이커라고 해요. 그냥 에이커. 뭐 그냥 땅이죠. 뭐 평방미터 뭐 그런 건데, 헥타르 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핫스팟이라고, 왜 이래 이거, 핫스팟이라고, 이게 여기서 뚫는 거랑 여기서 뚫는 거랑 이게 생산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회사 중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존 유정에서 생산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릭이 숫자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산유국과 소비국 투자 축소, 이게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기업의 수익 개선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산유국과 소비국 투자 축소, 구매 감소. 요거는 이제 생존의 문제죠. 그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는 집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 돈을 아끼기 위해서 릭 숫자를 줄이고 레이오프하고 투자 축소 연기, 산유국들의 감산 위반과 감산 및 감산 지속의 어려움, 이거는 과잉 공급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결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 터키와 그리고 영국 기밖의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 발표를 했고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가 부족하다,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총 수입량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바이어가 셀러한테 구매를 덜 하는 거죠. 추가 대량매는 회의적이다. 40불대, 현재 지금 40불대로 복귀를 했죠. 회복을 했고요. WTI. 근데 5월달, 6월달 그 20불 정도의 가격으로 샀는데 40불이면 두 배가 좀 비싸죠. 그러니까 회의적이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살 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좀 보셔야 될 게 인도의 아프리카산 수입 증가,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펙 산유국 중에 앙골라보다는 뭐 나이지리아 있죠. 앙골라, 이런 국가들이 위반을 많이 했습니다. 감산량 위반을 많이 했는데 현재 인도에서 가격을 좀 더 싸게 주고 사려는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떻게든 석유를 팔아가지고 재정을 유지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지금 중동에서 인도로 이제 거래선이 조금 바뀌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원유 가격 상승을 보면 뭐 허리케인이죠. 이게 허리케인은 뭐 구조적인 게 아니라 뭐 계절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뭐 일회성에 가깝고요. 뭐 허리케인으로 생산을 못 한다는 거고, 또 정유 회사들은 생산 차질이 일어나고 피해가 일어나도 뭐 급하게 복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뭐 수요가 없는데 하여튼 뭐 급하게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정제 마진이 너무 박하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허리케인의 성수기 9월이죠. 10월도 이제 좀 불겠지만 이제 생산 감소와 재고 증가 또는 감소가 이어집니다. 왜냐면 가격이 오르면
이제 태풍이 와서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또 생산을 더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생산은 멕시코만에서는 감소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고 증가가 될지 감소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오펙의 추가 감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속 공급량을 유지하거나 증산, 감소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해도 감산할 수 있는 룸이 희박하다. 예, 실업 추세와 고용 시장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 88만 4천 명에서 86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니셜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수정을 한 숫자가 89만 3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통계의 문제가 있죠. 통계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약 9천 명을 적게 보고했다는 거죠. 뭐 9천 명, 뭐 숫자가 다른 거는 약간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좀 크게 큰 안목으로 보면 실업수당 신청자는 꾸준하고 숫자가 높다. 그리고 총 실업자 수당을 수령한 자 2주죠. 2주 동안 받은 사람들 최소 아직도 많은 2260만 명이라는 거. 좀 소폭으로 줄었긴 했지만 뭐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조 평균 신청자는 감소했다. 요거는 맞는 거고요. 어디에서 고용을 했냐? 외식업에서 고용, 뭐 웨이터, 웨이트레스, 서버라고 하면 되겠네요. 서버. 그 다음에 뭐 바텐더, 기타 뭐 온라인 뭐 창고, 아마존이죠, 아마존. 그래서 고용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지난주와 뭐 몇 달 사이에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입장에서 2019년에 비교해서 높은 실업자 수, 2019년뿐만 아니라 2008년, 2009년에 비교해도 높습니다. 그리고 재난실업 구제 보조금 통과의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더 이상 뭐 지원 못 받는 상태고, 그리고 민간 부분의 고용 부진과 기업 및 상공인의 대출의 실효성, 이게 약 2억 조 중에 상당 부분이 한 정확하게 2천억 원인가 기타 플러스죠. 이게 기업 쪽으로 들어가서 대출이 됐는데 고용 안정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진짜 물음표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실업자 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죠. 서비스업의 고용 주도, 외식업과 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 이것도 구조적이죠.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트럼프가 공약한 제조업 회사들의 직장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추가 대고, 추가 대량 회고, 뭐 항공, 보잉 제조업, 기타 은행, 그리고 수많은 섹터에서 이제 해고가 본격화될 거고요. 연말에 본격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돈으로 9월 달까지 해고를 못 하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브렌트와 WTI의 선물 가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9월 15일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여기서 퍼센티지가 잡혔는데 이제 하락하는 걸로 잡혔죠. 이제 이번에는 37일에서 뭐 40일까지 올라갔죠. WTI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현재는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렌트도 역시 하락폭이 WTI보단 적었지만 또 상승폭도 적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간 하락이죠. WTI는 지금 이런 상태고 브렌트는 이런 상태입니다. 확인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다음 주에 거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펙과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된 연준 회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펙 같은 경우는 세계 수요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2020년 수요가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조정을 했는데 현재 오펙은 2020년 9,020만 배럴이 총 수요라고 전망을 했고요. 1일. 그다음에 EEI에는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죠. 9,170만 배럴이라고 하향을 했습니다. 저는 오펙의 수치가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렇게 보수적이고 또 실제로 팔고 하는 기록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산 유지와 감독에 초점을 맞춘다고 다시 확인을 했고요. 이는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앙골라를 말하는 거고, 물론 UA도 제 위반을 했죠. 포함은 안 됐지만 근데 주로 상습범이죠. 상습범들이 이 세 국가입니다. 5월, 6월 달에 못한 거를 9월까지 해라 추가분으로.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니까 11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문시죠.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는 석유 가격, 원유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라는 경고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쇼셀러 그리고 기타죠. 원유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유 가격이 지금 하방인데 여기서 쇼셀러들이 더 하방을 때리면 40불 선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제 현물 시장, 금융 시장,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연준은 물가 상승률 목요일 날 발표됐는데 별로 특별한 상황은 없고요. 사항은 없고 물가 상승률 2% 유지하겠다. 이자율은 고용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동결하겠다. 이자율은 0%에서 0.25%의 수준을 유지하고 최소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 이거는 뭐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도 없고 뭐 그냥 재확인한 거죠. 지금 고용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동결인데 그걸 2023년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용 시장이 안 좋다. 미국 경기가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원유 소비 양도 감소할 거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면 이번 날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늘도 구름으로 먹구름으로 덮여 있고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허리케인 셸리로 인해서 알라바마의 어느 집에 그 사진을 지금 올렸는데요. 이 나무가 이만큼이나 깁니다. 이게 한 6m라고 다 치면 뭐 한 2, 30m 정도 되는 나무가 뿌리가 송두리째 뽑힌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바람이 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루이지애나인데 루이지애나에 있는 사는 주민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차가 3대가 있고 5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차가 거의 반 침수가 됐죠. 떠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요거는 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운행이 안 된다는 거죠. 홍수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고요. 예, 이번에는 허리케인들이 지금 여기도 이제 만들어져가 있게 앞으로 올 허리케인들에 대한 사진인데 현재 요게 테드입니다. 요거는 버뮤다 지역을 돌 거고 아직 시간이 있고요. 현재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트로피컬 스톰 222입니다. 이 222가 여기 멕시코만 여기에서 발달하고 텍사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유 공장, 원유 시설, 생산 시설이죠. 여기 다 있고 게다가 여기가 수출항이 있습니다. 수출이 방이죠. 여기가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서 이제 뭐 재고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기타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22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9월 23일 그 예상 자료입니다. 예상 자료. 어떻게 이 222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위로 경로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발달해서 1에서 뭐 2로 갈지 뭐 1에서 뭐 2로 갈지 아니면 그냥 1에서 1로 소멸할지
현재 지금 코프러스 크리스티, 그다음에 휴스턴, 그다음에 뉴올리언은 아니지만 레이크 찰스까지 이렇게 영향권입니다. 앞으로도 가면 여기가 페르미언 분지가 있죠. 미언 분지. 여기에 해상 원유 시설이 있고 해상 원유. 그다음에 여기에 정유 공장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미국 원유 생산지의 그 중심지 메카라고 볼 수 있는 그 텍사스 지역을 관통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스파게티 기법이라고 마들이라고 하는데 방향 변화가 약간 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텍사스만, 그러니까 텍사스 그다음에 멕시코만 북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35퍼 아워인데 셀리보다는 조금 덜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움직임이 시간당 7마일입니다. 굉장히 느리죠. 예, 그럼 원유 가격 변동 외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외부 같은 경우는 구매자, 죄송합니다. 구매자, 그다음에 지정학적 요소죠.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현재 그 원유 가격 변화는 내부적인 요소보다 외부적인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개월 동안 다루어 왔는데 생산 및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내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따라서 다시 불확실성이 유지되어 있고요. 현재 리비아는 1일 생산량이 그 10만 배럴도 안 된 8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8만 배럴에서 50불에 후하게 준다고 해도 이 가격이 얼마 안 되죠. 400만 배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데 400만 배럴로, 그러니까 400만 달러로 국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2019년에는 120만 배럴을 생산을 했습니다. 현재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7, 8% 생산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19년 생산한 양 이 정도가 수출 시장으로 세계 시장으로 공급이 된다면 오펙 감산했던 그 감산량, 그러니까 감산을 했죠. 970만 배럴에서 약 800만 배럴로 감산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숫자를 좀 정확히 드려야 돼. 970만 배럴에서 770만 배럴로 이렇게 줄었잖아요. 8월부터. 근데 이 120만 배럴이 합쳐지면 거의 900만 배럴이죠. 게다가 다른 원유국들도 산유국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산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란과 베네수엘라 추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시장을, 원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또다시 이 카드를 끌고 나왔는데 제재가 지금 5, 6년째 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꾸준히 석유 수출 및 제재 무역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살기 위해서 석유를 수출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멍이요 멍이죠. 예, 코로나 확산 증가, 설득력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럼 백신 개발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패. 계속 증가. 예. 그리고 새로운 광구 발견과 개발에 대한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는 전 지역을 통틀어서가 아니라 세계의 일부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새로운 원유, 광구와 유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라크 국경 지대에서 또 광구를 개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터키 같은 경우는 지중해에 이어서 흑해의 블랙 씨 오브 블랙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는 데에서 또 광구를 발견했다. 그리고 뉴기아나,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도 북해 개발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유전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페르미안 같은 경우는 에콰도르에 있는 국영회사가 옥시덴탈 에너지 이 회사랑 합작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에콰도르 국영회사가 페르미안에 계속 시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2019년 하반기에서부터 1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감소를 하지 않고 계속 시추를 했어요.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몇몇 회사들은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도 원가에 보다 더 높은 수준과 아니면 원가에 가까운 그 상황으로 수준으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중 무역 및 남중국의 갈등, 이제 타이완 이슈로 인해서 지금 대만 이슈로 인해서 지금 또 크게 뉴스에서 다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건 군사적 충돌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는 생산적인 이슈죠. 그리고 여기는 수요, 공급. 요거는 군사 정치적. 그렇습니다. 요것도 공급. 현재 이런 지정학적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허리케인 이슈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이 9월, 10월 시즌입니다. 예, 에너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TI는 40불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이 됐고, 지난주에 비해서 10% 상승을 했고요.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는 부진하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추 상황을 보면 릭 숫자는 미국이 하나 증가, 캐나다는 12개 증가, 국제적으로는 4개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세 지역에서 증가한 거는 최근 몇 달 동안 처음이죠. 그리고 원유 생산국들은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OSP죠. 그리고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약진이 보여 있습니다. 아프리카 산유국들 주로 보면 오펙에 있는 국가들을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 오펙 국가들 중에 나이지리아, 앙골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금 인도에서 중동산 대신 아프리카산으로 대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래선을 바꾼 거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대중국과 대인도 시장을 넣고 미국이 셰일 오일을 수출하고 있고 해서 중동 국가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와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요. 감산 유지 확대가 일정한 틀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메이저 동향 BP와 쉘, 토롤 유럽 국가 그 유럽계 그 메이저 회사들인데 사업을 다각화를 확대하기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는 화석 원료의 원유와 원유 비중을 줄이고 이제 재생에너지인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로 약간 확대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있고 흑해에서 이제 새로운 광구가 발견이 됐죠. 터키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에콰도르 옥시덴탈 에너지와 합작으로 페르미안 시추를 증가하고 있다. 뭐 이제 유럽 국가들은 약간 그 투자를 대폭 감소를 했죠. 배당금도 감소를 하고 근데 이제 페르미안에 있는 회사들은 생각이 다르고 입장 다르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증가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은 또 나름대로 에너지 개발을 해서 내수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까지는 모르지만 내수로 돌리면 경제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죠. 고객을 확보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미국 원유 생산 및 재고 동향은 다들 아시다시피 5년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제트유 수요 감소 지속과 가솔린 수요 감소 확인이 되었고요. 노동절 이후에 통행량이 감소를 했고 디젤유가 이제 그 가솔린 뒤를 이어서 견인차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언급해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했을 때 가솔린, 제트유, 항공유죠. 그 다음에 가솔린이 감소를 했습니다. 제트유는 많이 감소했고 가솔린도 감소를 했지만 제트유보다는 적게. 하지만 디젤유가 감소를 했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유지해 줍니다. 그러다가 5월 중순부터 가솔린이 수요가 증가하고 디젤보다 더 중요하죠. 중요한 견인차가 됩니다. 근데 노동절 이후 9월 6일 이후 이제 디젤이 가솔린 대신 견인차를 할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많은 트럭들과 기차들이 재화를 계속 생산하고 운반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디젤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량 조절로 만든 오펙 플러스 그리고 미국 기타 국가들이 공급량 조절로 만든 40불 45%, 뭐 WTI는 40불이고 브랜드 같은 경우 45불이죠. 결국은 오펙 미국은 제외하고 오펙 플러스가 임의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해서 만든 40불에 45불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미국 원유 소비 감소와 회복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결론입니다. 호재보단 악재가 많은 상황이었고요. 실물 경제, 고용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회의에서 거의 0%에 가까운 이자율을 2023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업률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고용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그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WTI 선물 가격은 40불에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 분위기고 더 많은 원유들이 세계 시장에서 나올 거고 수요는 감소한 상황이고 경쟁은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 분위기죠. 하지만 보합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40불 가격에 거의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허리케인홀에서 반짝 상승이 가능합니다. 심리 저항선인 40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지지선이 된 거죠.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상황인데 이는 허리케인 및 지정학적 요소가 결정할 거고요. 허리케인 셀리로 인해서 유가가 단기로 상승을 했습니다. 37불에서 41불로 단기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 만에. 오펙 산유국 시장 점유를 위해서 10월분 OSP 가격을 인하할 거로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도 수입국 중국이나 중국, 아시아, 그다음에 인도죠. 이게 반응이 미증을 합니다. 중동산 원유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사겠다. 물론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사진 않겠죠. 물류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류 비용도 고려. 싸다고 다 싼 게 아니다. 이거는 얼마나 산유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냐. 예, 그리고 시추시설은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과 연관이 될 거랑은 약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확대는 가능하다. 유가 상승은 아니고 전망은 아니고 공급은 확실히 증가한다. 그리고 캐나다 12개, 미국 1개 상승, 국제적으로 4개 상승.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는 이제 이게 다 아시겠지만 뉴 노멀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주류예요, 주류 생각. 놈이에요, 놈. 그리고 일부 오펙 산유국의 대인도 수출 증가, 아프리카 산유국을 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우디가 감산을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이제 투기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40불 미만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하거나 또 이제 역으로 40불 이상으로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했고요. 기타 오펙 증산의 위험이 있고요. 정유회사 가동률이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연이어 올라오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재고와 정유 제품의 재고가 5년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분, 부족분은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임금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 증가는 견실한 고용 증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다르게 쉽게 정리해고가 가능하죠. 그리고 저임금이고 또 물가가 상승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미국 밖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타이완 사태, 남중국, 그다음에 동유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과 그리고 베네수엘라 관계, 그리고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시면 오히려 기회보다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대선이 오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적도 해상에선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 시 많이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40불이 지지선이 됐고 또 저항선이 됐고 지지선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번 주 이번 주만 해도 거의 10% 이상의 가격이 변화되었습니다. WTI 가격만 봐도 37불에서 41불, 42불에서 35불까지 이렇게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이런 상황인데 더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